자, 그러면 그 표시 광고가 남았죠? 36쪽에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 보겠습니다. 그 중개대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는 단답형으로 그냥 암기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중개보조원 표시 광고, 이 광고를 막기 위해서 이 제도가 들어온 거예요. 보조원에 대한 광고, 보조원의 광고. 이걸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표시라는 건 그거라고 그랬죠. 우리가 상품을 사면 포장지에 상품의 구성성분이라든가 주의할 점들 써 있죠. 이게 표시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은 표시는 해당 사항 없는 걸로 보이고, 광고가 문제죠. 그러니까 광고는 매체를 통하여 하는 홍보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매체를 통한다는 얘기가 인터넷을 통한다든가 잡지, 신문을 통한 이제 홍보 활동. 이게 광고다. 그럼 우리 개업공사는요, 이 표시 광고할 때는 그 명시할 사항을 정해줬죠. 그래서 아까 우리 간판에는 실명을 쓰라고 그랬죠. 이게 간판 실명제고, 이 광고 실명제라고 제가 부르고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광고 나갈 때는 포함되어야 될 사항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광고 실명제라고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제 별도로 암기사항으로 안 가는 건데, 광고 실명제니까 광고에는 반드시 개공의 성명 나가야 되죠. 그럼 법인이라면 누구 성명 나가야 돼요? 대표자.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상호 나가야 되죠. 우린 상호를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지금? 명칭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중개사무소 소지지 나가야 되겠죠? 이 중개사무소가 어디 있는지, 그래서 소지지 나가야 되고, 마지막으로 뭐가 나가야 됩니까? 연락처. 그래서 연락처가 나가야 돼요. 그래서 성명, 명칭, 소지지, 연락처가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번호 있죠? 개설 등록번호는 광고에 명시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럼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번호는 간판에 명시할 사항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등록번호 우리 전혀 관련이 없어요. 이게. 자, 그래서 그 점 이해해 두시고, 그러면 이거 그 개공이 아닌 자는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해서는 안 되겠네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개공이 아닌 자는 중개업을 하기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하면 안 된다. 그러면 개공이 아닌 자가 광고하다 걸렸거든요. 그럼 이때는 1-1이에요. 이양사칭, 표정, 시비 금지, 표시 광고 위반. 백과죠. 1-1이죠. 근데 여기 개업공인중개사가 명시할 사항을 명시 안 했다. 아까 우리 중개사무소의 명칭, 사무소 명칭은 공사사무소 부동산중개라 써야 되고 중개인이 공사사무소 명칭을 썼거나 그 다음에 5개 광고를 설치하면서 성명 표기가 허위 표기했다. 그럼 개업공인중개사가 명칭을 위반한 그것은 백과. 영등포 휴게소보자, 명이죠, 명. 개공이 명칭 위반하면 백과. 아닌 자가 명칭을 사칭하면 1-1. 개공이 광고를 위반하면 백과. 아닌 자가 광고 위반하면 1-1. 감 잡았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개공이 명시할 사항을 명시하지 않고 광고하면 이때는 100만 원 같더라고요. 그래서 성명, 사무소의 명칭, 사무소의 소지지, 연락처를 명시한다. 그리고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등록번호 아니고요. 중개대상물의 소재지는 광고에 포함 사항이 아니에요? 그 포함 사항 아닙니다. 나 바보다 하고 광고하는 거죠, 그거? 물건 채가라는 얘기지, 그거. 사무소 소지지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자, 이제 겸업으로 가보죠. 겸업. 자, 그럼 이제 겸업으로 들어왔는데, 이 겸업은 중개업 외에 또 다른 업무를 할 수 있겠는가? 바로 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 겸업은 지금 매회 출제로 돼 있죠? 매회 출제인데 작년에 쉬었다는 거 아닙니까? 일단. 그러니까 올해 출제가 확실되고 있는 부분이죠, 지금. 그럼 이제 중개업 외에 또 다른 업무를 할 수 있겠는가? 바로 겸업이고요. 이것을 이중소속과 혼동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중소속은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양다리 걸칠 수 있느냐 문제예요. 이건 전면 금지했고요. 그래서 중개업 외에 슈퍼마켓 할 수 있느냐, 회사에 출근할 수 있느냐 문제가 바로 겸업이다. 그럼 우리 전체 개업공사에 대한 겸업의 태도를 따져보면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럼 법인이 아닌 개업공사는 개인인 개업공사를 얘기하고 법인인 개업공사가 있죠. 여기서 법인인 개업공사라는 것은 중개법인만 얘기합니다. 특수법인은 따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특수법인은 겸업을 고려할 일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특수법인은 고유목적 사업들이 있고요. 나아가 중개업만 부수요로 허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중개법인의 겸업을 얘기합니다. 그럼 현재 개인인 개공에 대해서는 우리 법상 겸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더라. 겸업 제한 규정이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개인인 개공은 능력이 닿으면 얼마든지 겸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법인인 개업공사예요. 법인인 개업공사는 토탈 몇 가지만 가능하다고요? 7가지만. 그러니까 사실상 법인인 개업공사는 겸업 제한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왜 이러냐면 이게 실무보면 그냥 이해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실무에서 우리 개인인계공은 지금 현재 직원 한두 명 고용해서 업무하고 있기 때문에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겸업제한 안 하더라도 한계가 있으니까 냅둔 거고요. 근데 법인인계공은 직원 수십 명 고용했고 대형화됐는데 업무 제한 안 하면 중기업을 부수조라고 이상한 업무만 하더라 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겸업 제한을 법인은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개인이 훨씬 넓은 거죠. 훨씬 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할 점은 공인인계사인 개공이나 중개인은 요러한 업무를 할 수 있다라고 지문이 떴지 않습니까? 그럼 이 지문은 일단 맞았어요. 일단 맞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을 명심하시고, 그럼 지금부터 이제 참고라고 했는데, 개인인계공이 전혀 제한을 안 받는 건 아니죠. 제한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보이는데, 법에서 특별히 금지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금지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한이 되는 건데, 대표적으로 우리 공인인계사법에서 금지행위의 첫 번째죠.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매 못하게 돼 있죠, 우리. 그래서 이건 첫 번째 금지행위. 그러니까 이제 안 되고요. 또, 공무원이신 분을 가신 분은 공무원법에 의해서 영리행위 종사가 금지돼 있죠. 그러니까 중개업 못합니다. 공무원이신 분을 가신 분은. 나아가 우리 중개인이 있습니다. 중개인은 경공매 업무를 한 가지도 못한다고 그랬죠. 한 가지도 못합니다. 중개인한테는 허용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이 점 주의해 주시고. 그럼 중개인은 경공매를 하게 걸렸다. 그럼 변호사법 위반이에요. 원래 경공매 업무는 누구 업무냐면 변호사 업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해석상 내재적 한계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내재적 한계라는 게 뭐냐면 등록증의 양도나 대여에 해당될 정도의 경우는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의 대표적인 예가 이거라고 그랬습니다. A가 중개사무소 열었는데 본인은 회사의 주간에 상근직으로 출근하시는 거예요, 이거. 이 정도의 경우가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개업공사가 회사에 나가셔버리면요, 결국 의뢰인이 찾아왔을 때 업무를 소속이나 중개보조원이 수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이들에게 A가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회사의 주간에 상근직으로 나가는 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주간에 안 나가면 되겠네요? 야간에 나가면 되겠네요. 맞죠? 그건 상관없을 걸로 보이고, 단 조건이 있다고 그랬죠? 잠이 없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주간에 출근하시되 계속 상근직으로 근무하는 게 아니고요. 오전에만 출근하고 오후엔 다 쉰다. 그럼 이럴 수 있겠죠. 또 일주일 내내 나가는 게 아니고 이틀만 나가고 5일은 다 쉰다. 이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개업공사가 갑근세 납부실적이 나왔죠. 회사에 나가시면 갑근세 납부실적 이게 나오는데, 이게 나오면 일단 등록증 대여로 추정합니다. 근데 내가 중개업무를 직접 수행할 때는 반증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등록 취소 안 당합니다, 이거. 그래서 어쨌든 회사에 주거나 상근직으로 나가시는 건 안 될 거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근데 내가 문방구를 중개사무소 옆에다 더하는 겁니다. 상관없죠? 네. 카페를 더하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네. 되죠? 카페를 같이 하게 했다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대. 나가려고 작정했죠. 작정했죠. 그거는 일단. 겸업은 사실 많은 지름길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기를 잘 쳐갖고 중개업을 잘할까? 그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겸업을 할까? 그 생각하면 안 돼요. 맞죠? 아니, 아직도 이 사기범들이 있고 아직도 이 사기범들한테 속는 우리 의뢰인들이 계시는데, 엊그제 전화가 왔는데 몇 번지 토지입니다. 봐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괜찮은가? 난 그런 질문 제일 싫어해. 그게 무슨 질문? 내가 그 토지가 어떤지 어떻게 알아, 내가? 그럼 내가 다 따져봐야 되는데, 공부를 다 열어보고, 이거. 예? 아니, 우리 수강생이, 아니, 나한테 무슨 돈이나 주고 그런 걸 하면은 내가 또 기쁜 마음으로 해주지, 그런 거는. 이거. 어? 뭐 선생 알기를 뭐 띄엄띄엄 알아. 그래서 어쨌든, 뭐 전에 나한테 이제 들었던 수강생이라 이제 할 수 없이 내가 그래갖고 이제 공부는 내가 못 찾아보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갖고 이거 찾아봐라. 그리고 어떻게 돼 있나 나한테 현황으로 얘기를 해라. 그래갖고 열어봤더니 임야였는데 내가 그랬거든. 그거 열어보고 기본적으로 보전자가 들어가 있으면 그건 무조건 피해야 된다. 그래갖고 열어봤더니 아니 보전녹지 지역이야. 보전녹지 지역에다가 거기다 전원개발 사업지구로 묶여 있어요. 전원개발 사업지구가 뭐냐 하면 그 고압선 있죠? 철탑 세워갖고 지나가는 거. 이게 그 땅이야. 거기다 맹지에 맹지.
물론 임야니까 이 맹지가 많죠. 임야는. 그렇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토지 이용 계약 한 사람만 딱 봐도 그거 알겠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그렇게 가르쳤더냐. 기본적으로 토지는 토지 이용 계약서를 떼봐야지. 온 나라 들어갖고 보면 되는데, 이거를. 근데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공부한 게 아니고 옛날에 나한테 경매 강의를 들었거든. 그래갖고 내가 경매 강의를 하는데 완전 생초여가지고 그 기초 강의서부터 했거든, 다. 공부를 보는 방법들, 이것들이 다 했었는데 다 잊어버린 거지, 이미. 이거. 그래갖고 이제 봤더니 또 그 토지에 대한 현황을 또 기록을 봤더니 2012년도에 경매가 한 번 있었고 2014년도에 경매가 또 넘어간 거야. 이게. 그러니까 낙찰받은 사람이 경매 또 넘긴 거지, 이거를. 그래갖고 그거 계약금을 그쪽에서 계속 쏠아간대. 그래갖고 이제 거기까지 문자가 왔었는데, 그래갖고 통화하다 보니까 계약금 넣었대. 참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갖고 아직도 그런 놈들이 있구나, 이게. 그래갖고 계약금 얼마나 줬더니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어쨌든 그 얼굴 험한 사람 있으면, 주변에 있으면 데리고 가갖고 사무소 가서 한번 들러엎어라. 거기 가갖고 들러엎고, 일단은 더 좋은 거는 경찰과 있으면 데리고 가고, 그래갖고 사기로 고소한다고 그래라, 이거. 아직도 그런 사람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수업료가 그래서 필요한 거야, 이게. 맞죠? 수업료 50만 원 내고 5천만 원을 건지잖아. 그죠? 이게. 그래갖고 어쨌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그걸 까맣게 집어. 계약금 돈부터 막 쏠아가니까 막 재촉하는 거지, 걔네들은. 바로 숨넘할 듯이. 안 사면 안 되는 것처럼 하잖아, 이게. 근데 실무에서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직도. 근데 젊은 것들은 요즘 잘 안 통해. 젊은 것들은 진짜 나쁜데, 특히 오피스텔이나 원룸, 이거 인터넷 보고 찾아왔잖아요. 보고 싶어. 중개업소를 통해서 봐. 니들끼리 만나서 계약해버려, 또. 엄청 많다니까. 젊은 것들 엄청 많아요, 이거. 엄청 많습니다. 패 죽이고 싶지, 그냥. 진짜 그래요. 그러면 그 어린애 데리고 우리가 소송 걸 거야? 그냥 말지. 그냥 말아요. 에이, 더러운 놈. 그래서 그래 마는데, 그렇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 보고 찾아와갖고 물건 현황을 보고 싶으니까 중개업소 들어갖고 딱 해. 그리고 다 돌아, 또, 걔네들은. 한 군데 도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돌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아주 진짜 세상이 험하게 됐다니까. 내가 젊은 것들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나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이지만, 이게. 어쨌든, 우린 그러지 말자고. 우리는 그 집 5개, 나도 그 신혼 때 집 이렇게 그렇게 많이 먹으면 나도 그 젊은 나이에 그 사무소에 계약 안 하면, 정 마음에 안 들어 계약 안 하면은 그 사무소에 밥값이나 해라. 그리고 조금 주고 나오고 그랬는데, 그냥 거래 안 했더라도. 그 정도 인정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요? 그죠? 근데 요즘 젊은 것들은. 자,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해석상 문제이기 때문에 뭐 크게 이제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없고, 개인은 겸업 제한이 없다는 걸 일단 주의를 합니다. 자, 문제는 법인이죠. 그래서 법인인개업공사는 이제 요거, 그러니까 중개법인의 업무예요. 그래서 거기 정리가 이제 잘 돼 있는데, 그 37쪽에 지금 그 표로 그려져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우측에 있는 거 있잖아요, 우측에. 농업용 창고시설 X, 부동산 개발업 X, 창업을 준비한 공유사 X, 토지 분양대 X죠. 이거 무지하게 잘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법인의 업무는 토탈 7가지만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중개업 외에 6가지 업무만 들어갈 수 있더라. 이 6가지 업무를 소위 우리는 법인의 겸업이라고 그러고 있고, 그래서 이 6가지 업무를 법인은 꼭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추접스럽게 법인은 부동산에 대한 컨설팅을 해야 한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고. 그럼 이 6가지 경험에 우리는 정확하게 암기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암기사항으로 이게 관상, 차분, 경이로 가자고 그랬죠. 재관상, 차분해 보여서 경이롭다. 이렇게 암기해버리자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이제 보면서 우리가 기억을 떠올리는데, 관이 뭡니까? 관리대행. 그럼 관리대행은 주택이나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관리대행이에요. 그럼 주택이나 상업용 건축물을 했으니까 이거 당연히 농업용 창고시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 이제 상은 상담업이에요. 이건 부동산에 대한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업이에요, 이게. 그럼 부동산에 대한 컨설팅을 얘기하니까 증권 투자 컨설팅 합니다. 안 된다는 얘기죠? 안 되고.
그럼 부동산에 대한 이용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입으로 직접 건축업이나 개발업을 합니다.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이거. 그 다음에 차는 프랜차이즈업이에요. 이거는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기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업이다. 그래서 이게 중기업 경영 컨설팅이에요. 이걸 전문용어로 중기업 프랜차이즈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중기업에 대한 프랜차이즈니까 상대방이 누구여야 된다? 개공 대상이어야 된다. 이걸 주의해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창업을 준비 중인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할 수도 없고요. 일반인 대상으로 당연히 안 되죠. 근데 부동산에 대한 컨설팅은 일반인 대상으로 돼야 안 돼요. 부동산 컨설팅은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제 이 프랜차이즈업, 중기업 경영기법 제공은 이것은 개공 대상이 됩니다. 그 점을 주의하고, 그 다음 부는 뭐냐? 분양대행이죠. 분양대행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 그렇게 합니다. 대행자 들어갔잖아요. 그럼 주상만 된다. 그럼 이거 토지 분양대행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건 투기 가능성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정도 기억하시고, 다음에 이거 경공매 알선 내립니다. 이거 해야 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업이죠. 이게 이사 관련 용역이죠. 이사 관련 용역의 알선업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럼 이사 관련 용역업은 못합니다. 그럼 이사 관련 용역업이라는 게 뭐가 있어요? 이사업체나 도배업체가 있죠. 이걸 소개하는 것까지만 되지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관상차분 경위 올해 틀림없이 출제하니까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 되고요. 이거 정확하게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를 연습이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이제 요 법인의 업무 7가지를 다 봤는데 우리 공인중개사인 개공입니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6가지 업무를 모두 제한 없이 수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공인중개사인 개공 경업 제한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당연히 6가지 다 할 수 있고요. 우리 중개인입니다. 법제 7638호 부칙제 6조 제2항에 따른 개업공사. 중개인은 이거 경공매만 제외하고 다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점 이해해 두시고요. 이게만 안 되고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그럼 여기서 말이에요. 우리 중개인이나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토지 개발업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죠.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나 법인은,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나 중개인은 웬만하면 할 수 있다고 해야 한다고 했어요. 법인이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경업 제한이 기본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점 주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6가지 업무는 중개업이라 했습니까? 아니라 했습니까? 6가지, 이거 경업 중개업 아니죠? 중개업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알선업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중개상물에 대한 알선이 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개업 될 수가 없고요. 그러면 이에 대한 보수는 중개 보수 규정에 적용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럼 보수 초과에 걸릴 일도 없네요? 그래서 금지행위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금지행위에서 또 강조하겠지만 이런 식의 장난 주의해야 됩니다. 상가에 대한 분양 대행을 해주고 상가 건물에 대한 중개보수의 한도를 초과해 받은 행위. 금지행위 아니에요? 아니죠. 그런 식으로 장난치기 때문에 정확하게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분양 대행 컨설팅은 절대 보수 규정에 적용이 없으니까 초과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제재를 또 기억해야 돼요. 이 6가지, 그러니까 중개업의 7가지 업무, 6가지 업무, 이 토탈 7가지를 위반했다. 그러면 제재가 임무적 등록 취소예요. 임취 사유는 모두가 업무정지 처분 사유이기도 하죠. 업무유예 사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임취다. 등록이 취소될 수 있어요. 미시사업, 겸업, 미시사업. 거금보전 236인데 임취가. 그래서 미시사업 거금보전 236. 겸업 위반, 임취다. 그래서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법인의 업무였습니다. 그럼 거기 경공매 업무라고 이제 3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업공사는 경매부동산 또는 공매의 대상이 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및 취득의 알선, 입찰 신청, 매신청, 대리업을 영위할 수가 있죠. 그래서 경공매 알선 대리를 할 수가 있는데 경매는 법원에서 하고 있고 공매는 공개매각의 준말로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경공매물 우리 중개인은 한 가지도 못한다는 거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나 법인은 수행할 수가 있는데 이때
개업공사가 경매의 대상이 된 부동산에 대한 대리업을 하고자 합니다. 이때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에 등록해 주셔야 되죠.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그럼 거꾸로 해서 가면 경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업만 합니다. 이것은 등록 하나 그냥 할 수 있죠. 법원에 등록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냥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하고 있죠. 그럼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대리를 한다. 법원에 등록할 일이 없죠. 그냥 할 수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오직 경매 부동산에 대한 대리업을 하고 할 때만 법원에 등록을 요구하는 거다. 이 점을 주의해 주시고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다 봤고요. 경업에 대한 내용 꼭 이해해 두시고요. 그 다음 이제 38쪽으로 넘어옵니다. 고용인으로 들어가요. 이 고용인에 대한 부분도 지금 현재 최근 시험에서 계속 출제하고 있거든요. 계속 출제하고 있는데 개업공사가 고용한 자들이더라. 그래서 이 고용인의 종류는 일단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소속 공인인계사가 있고 중개보조원이 있더라. 이 둘을 우리는 고용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용어의 정의를 잠깐 기억을 살려볼까요? 소속 공인인계사라 하면 말 그대로 기억하자고 그랬죠. 소속된 공인인계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이 자가 소속공사예요. 그럼 이때 공인인계사 말 다음에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공인인계사인 자를 포함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소공의 종류는 임원, 사원의 지위를 지니는 소공이 있다고 했고 그야말로 종업원, 직원에 해당하는 소공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통상 소공이라면 직원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이제 참고인데 말이에요. 임원 중에 자격증이 없는 자가 3분의 2가 있을 수 있죠. 임원 중에 자격증이 없는 자는 참 애매하죠, 지위가.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속공사에 준하는 거고, 그죠? 자격증이 없는 임원. 근데 계약서, 확인설명서, 확인설명을 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개보조원을 준하는 거고, 가깝게는 어디가 가까운 것 같아요? 보조원에 가까운 것 같죠? 임원, 자격증이 없는 자. 근데 이제 자격증이 있는 임원은 분명히 소공이니까. 그죠? 어쨌든 지위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용어의 정의에서 망쳐놨어요. 원래 입법 예고할 때 용어의 정의에서 이 괄호 속에 있는 말이 없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임원과 직원인자를 확실히 구분했었거든요. 입법 예고할 때. 근데 이게 갖다가 그 규제개혁심사위원회에서 이거 거치면서 아주 애매해져 버렸습니다. 이 지위가. 근데 우리는 시험에 대비하니까 뭐 그냥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일단 다음 이제 중개보조인데 중개보조는 일단 출발을 뭘로 한다고요? 아닌 자로서.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개업공사에 소속돼 어떤 말이 꼭 나와야 된다?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중개보조예요. 이들을 우리는 고용이라고 그러고 이들을 고용함에 있어 우리는 인원수 제한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고 둘 다 이중소가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결격사유에 해당한 자를 고용하면 안 됩니다. 결격자 고용하면 바로 업무정지에 그냥. 자, 이렇게 되고요. 그럼 이제 주탁에선 이들을 고용했습니다. 그럼 고용신고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이들과의 고용관계 종료됐다. 그럼 고용관계 종료신고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고용신고, 종료신고가 주탁의십니다. 이거. 그러면 이 소공이나 보조원에 대한 고용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들어간다. 업무 개시 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15조 1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소공이나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때는 그들이 교육을 받도록 한 후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교육을 받도록 한 후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한다. 그러면 우리 소속공사는 어떤 교육 받아야 됩니까? 실무교육.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 이거 교육을 받도록 한 후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럼 고용관계 종료 신고 있지 않습니까?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며칠 내야 된다? 10일 내. 그래서 사교협회 종료 통보. 종료. 고용관계 종료 신고. 원래 고용신고도 이거 10일 내 하도록 돼 있었죠? 근데 등록과장이 감독 나가고 봤더니 실장님이 앉아 계세요. 왜 신고 안 했냐?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어제 출근했다, 어제. 맞죠? 아니요, 어제 출근했다. 놀러 왔다가 아니고, 이거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실효성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업무 개시로 바꿔버린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제 그 점 구분을 해 주시고요. 이게. 그럼 이제 그 업무 개시 전에 신고하는데 이때 교육을 받도록 한 후에 신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소공사에 대한 고용 신고 들어갑니다. 그럼 소공사의 자격증 사본 첨부하는가? 이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등록관청이 직접 자격 발급 시도회사에게 확인 요청 들어갑니다. 그럼 자격증 사본 첨부하지 않아요. 나아가 등록관청은 고용 신고 받았잖아요. 그럼 결격 사유 여부를, 해당 여부를 이거 체크해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되네요. 신고 들어갈 때 교육 수료증 확인하라고 돼 있거든요. 첨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격증 사본 첨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결격 여부도 직접 체크하죠. 그럼 결격 여부 해당하지 않는 서류 첨부하지 않아요, 다. 이게. 근데 다만 외국인의 경우는 결격에 해당하지 않는 서류는 첨부해야 되죠. 소속이나 보조원이 외국인이었어요. 그럼 그때는 첨부한다. 그러니까 고용신고 들어갈 때 어떠한 서류도 첨부하지 않습니다. 신고서만 덜렁 들어가는 거예요. 다만 소속이나 보조원이 외국인이었다. 그럼 그 외국인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한 서류, 그 나라 정부가 발행하는 확인서나 공증받은 진술서로서 대한민국 영사가 확인한 서류를 낸다든가 또는 아포스티 확인서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이걸 내거나. 그래서 이렇게 증명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그리고 소공에 대한 고용신고하면서 소공이 사용할 인장 등록할 수도 있죠. 그래서 소공이 사용할 인장록 가능하다. 이거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점 같이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 거기 38쪽에 손가락질에 있는 부분 다 설명했죠, 이거. 고용신고 부분에 밑에 손가락질 있잖아요. 거기. 그래서 이거 그 점 이제 이해해 두시고, 2번, 3번, 2번 내용, 3번 내용이 바로 이번에 신설한 내용이에요. 신설한 내용들은 무조건 주의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이거 고용신고, 고용관계 종료신고 들어갔어요. 들어갔습니다. 이거 들어가게 되면 이거 신고라고 했죠, 지금. 그럼 신고사항은 협회 통보하는 거 맞잖아요. 공사협회에다가 이 사실을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재에 관한 사항을 한번 짚고 가자고요. 제재는 한 번도 이거 안 물어봤는데, 원래 신고사항 위반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재가? 백과라고 그랬죠. 신고사항 위반은. 그럼 이거 고용신고나 종료신고를 위반하면 백과로 해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경미한 사항이니까. 근데 고용신고, 종료신고가 있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부활했어요. 부활을 시키면서 과태료를 안 둔 거예요. 그런 바람에 이게 우리 업무정지의 마지막 사유 있죠. 업무정지 사유의 마지막 사유가 뭐냐면 그 밖에 이법 위반이 있어요. 그 밖에 이법 위반.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위반이 있는데 그게 백지기준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적용돼갖고 업무정지 먹어버려요, 이거. 세게 맞습니다, 이게. 과태료보다는 업무정지가 세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업무정지 먹어버려요. 그래서 업무정지는 최고가 6개월 아닙니까? 그럼 유의리에 업무정지를 받을 수가 있는데, 업무정지는 지금 재량권 남용방지로 해서 기준기간 정해놨다고 그랬죠. 기준기간 6개월이냐 3개월이냐. 근데 이거는 6개월도 아니고 3개월도 아니고 그 밖에 이법 위반은 한 달이에요, 기준기간이. 그래가지고 보조원 고용신고 안 해버렸잖아요. 보조원 고용신고 안 하면 업무정지 먹는다고 그랬죠, 이거. 되게 세게 맞아요. 업무정지 먹습니다. 싹싹 빌면 며칠로 깎아준다? 일주일로? 업무정지 기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위반행위 동기, 결과 해sul 참자가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강경할 수 있다죠. 가중하더라도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그러면 싹싹 빌면 15일까지 깎아준다는 얘기죠. 잘 안 빌면 한 달 반까지 때려버립니다. 맞죠? 그러니까 비타오백 열심히 살아야 돼.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업무정지 한 번쯤 기억해 두세요. 한 번도 물어본 적은 없는데 어쨌든 업무정지다, 이거는. 세게 맞아요. 보조원 고용신고 안 하면 뭐라고요? 업무정지 먹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들에 대한 비교인데, 이 둘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시험에서는 비교 문제는 잘 안 묻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을 오래 끌고 가기 위해서 일단은 비교를 하면서 이제 기억을 하는 건데, 소속공인회사 중개보조원인데 이 둘의 공통점이 있잖아요. 공통점은 일단은 둘 다 이중소속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둘 다 결격자를 고용하면 안 되죠. 둘 다 고용신고, 종료신고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둘 다 업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하면 안 되겠죠? 이거 이제 일선 하신 분 다 들어봤어요. 다음에 둘 다 금지행위하면 안 되죠? 맞죠? 이렇게 되고 둘 다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교육 실시 대상이 되고 있죠. 둘 다. 그래서 지금 그 사고 예방 교육 대상 이게 되고 있는데 요 규정이 바로 개공 등이 나오는 규정이에요, 지금. 그럼 공통 적용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래서 개공 등은 이중소할 수 없다. 맞죠? 그다음에 결격사유에 해당한 자는 개공 등이 될 수 없다. 그다음에 개공 등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번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음에 개공 등은 금지 행위를 해서는 안 되죠. 나아가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개공 등에 대하여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게 개공 등이 나오는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공통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차이점은 자격이 있고 없고는 따질 필요도 없다고 했어요. 용어의 정의에서 확실한 차이를 보이겠다고 했는데 우리 용어의 정의에서 소공은 중개업무 수행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럼 중개업무라는 게 핵심적인 중개행위 세 가지. 확인 설명 작성, 계약 작성이다. 이걸 수행할 수 있는데 보존할 수 없습니다. 그럼 소공은 계약서나 설명서를 썼다면 책임 소재 분명히 하게 해서 거기다 대고 서명 및 날인 해야 되죠. 서명 및 날인입니다. 근데 보존은 그런 의무가 없어요. 그 다음 이제 소공은 날인의 의무가 발생되고 있으니 도장을 등록해야 되죠. 이게 인장이죠. 인장록 해야 돼요. 그럼 모든 소속공사는 인장록 해야 되는 거 맞나요? 모든 소속공사는 인장록 하는 겁니다. 다. 근데 보존은 대상이 아니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소공은 전문 직업으로서 품위 지켜야 되죠. 품위 유지 의무가 있고 신의 성실로 공정중개 의무가 있죠. 근데 보존은 그런 의무가 없죠. 중개 의무 수행할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다음에 개업공사의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제출 대행할 수 있는 자. 부동산 거래 신고 제출 대행할 수 있는 자. 누구만? 소공만 가능하고 보존은 대행도 안 되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이제 교육에서 차이를 확실히 보이고 있는데 우리 소공은 실무교육 대상이죠. 연수교육 대상도 되는 거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보존은 연수교육이나 실무교육 대상이 아니고 직무교육 대상이죠. 이렇게 되고 있고. 그 다음 이제 사고예방교육 대상은 다 둘 다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소공은 자격이 있으니 자격 취소나 자격정지 대상이 되고 있죠.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근데 보존은 행정처분을 맞을 일이 없어요. 등록도 하고 자격이 없으니까. 그러면 질서벌 대상이 되느냐? 질서벌. 행정질서벌이라고 그러는데 질서벌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고요? 과태료. 소공 과태료 맞는 경우 있습니다. 뭐예요? 연수교육. 연수교육 안 받으면 엄청 세게 맞는다 그랬죠? 2년마다 연수교육 받아줘야 되는데 연수교육 안 받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이거. 그죠? 엄청 세게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연수교육 대상. 여기서 이제 되기 때문에 소공은 과태료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보존은 과태료 맞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정도 참고인데 거기까지는 안 물어봐요. 여기까지 물어보죠. 여기 교육하고 이거. 그래서 일단 그 정도 감만 잡아두시고 그래서 그 정도 이제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제 그 이들의 업무상에 일어난 개공의 책임에 대하여 따져보죠. 그러면 이들의 업무상에 일어난 개업공사의 책임 이건데 이 부분은 솔직히 잘 안 물어보는데 일단은 사례를 가지고 또 짚어봅니다. 갑이란 자가 개업공사 사무실을 찾아왔는데 비소속 공인중개사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우리 개업공사 A께서는 골프 치러 손님하고 나가시고 안 계셨습니다. 토지를 구하러 왔거든요. 마침 의뢰받은 토지가 있어갖고 브리핑을 하는 거예요. 브리핑을 하는데 이 토지에는 소송이 제기된 사실이 있었거든요. 이 사실을 숨긴 거예요. 그런 바람에 이자가 재산상 손해 4천만 원을 이제 입었다고 가정합니다. 그럼 이 경우에 이제 소공과 개공의 책임인데 직접 회기자인 소공의 책임, 법상 책임은 세 가지로 항상 나눠서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민사 책임이 있고 행정 책임이 있고 형사 책임이 있어요. 그럼 민사 책임은 손해배상 책임을 얘기하는 거죠. 행정 책임 이자는 자격증이 있죠. 자격에 대하여 취소나 정지를 때릴 수 있겠는가 문제고 형사 책임은 징역 벌금을 때릴 수 있겠는가 이 문제예요. 그러면 일부러 거짓말하여 손해를 입혔으니 손해배상 책임 우리 소공은 당연히 지십니다. 맞죠? 다음. 물건의 소송이 제기됐다는 사실은 아주 거래상 중요 사항입니다. 그럼 이 사항에 대하여 거짓된 언행 등을 함으로써 의뢰인의 판단을 치겠죠. 금지행위한 거예요. 이거. 그럼 소공이 금지행위하면 자격 취소다, 자격 정지다. 자격 정지를 받을 수 있죠.
그 다음에 거짓말은 1년짜리 징역사유예요, 3년짜리 징역사유예요? 매무수거, 증직투. 매무수거 1년, 증직상투는 3년. 맞죠? 거짓된 언행. 1-1이죠? 1-1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죠. 이게 소공의 책임이에요. 그럼 이자를 고용한 개공입니다. 개공의 책임도 민사책임, 행정책임, 형사책임으로 나눠보는데 민사책임은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을 말하는 거고 행정책임 이자는 등록이 있죠. 그럼 등록에 대하여 취소나 정지를 할 수 있겠는가 이 문제고 그 다음에 형사책임은 당연히 징역벌금을 때릴 수 있겠는가 이 문제인데 법은요 자기 책임 원칙이에요. 이게 대원칙입니다. 행위를 한 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현대사회에서는 타인을 고용 업무를 많이 하더라. 그래서 이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타인을 고용한 자에게도 책임을 지우고 있는데 이때는 법에 명문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근거가 어디서 찾고 있냐면 우리 법 15조 2항. 우리 법 15조 2항이 뭐냐면 그거죠. 바로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사 행위로 본다죠. 개공행위로 본다. 간주 규정이죠 이거. 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규정에 의해서 우리는 행정책임과 민사책임을 인정한다는 게 이제 통설적인 견해입니다. 특히 대법원은 확실하게 이 규정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근거 규정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개공 역시 이거 골프 치러 갔다가 이거 손해배상 책임 진단 얘기죠 이거. 진단 얘기입니다. 그럼 개공이 책임을 진다 하여 직전행위자인 소공이 책임을 면하는 거 아니죠? 그러면 소공도 책임지는 거예요? 맞죠? 그럼 이 둘의 관계 연대의 책임을 지는 거죠? 이 연대가 부진정 연대라는 거죠. 연대보증 들어봤죠? 연대보증은 진정연대죠. 그래서 진정연대는 그냥 연대라고 그러고요. 이건 부진정 연대예요. 그럼 부진정 연대는 깊이 있게 이해할 필요가 없이 법이 특별히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게 하여 연대관계를 인정한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부진정 연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불법행위자 공동책임 이런 것들이 부진정 연대관계인데 그래서 어쨌든 이거 개공과 소공은 연대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이제 책임을 집니다. 그럼 이 얘기예요. 연대 책임진다는 얘기는 갑은 4천만 원 지급 청구를 B에게 하면서 동시에 A에게도 청구할 수 있죠. 그럼 갑은 8천만 원 받는 거예요? 둘 중에 한 명이 먼저 갚아버리면 끝이죠. 그래서 동시에 청구할 수 있고 나아가 선택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B한테는 청구 안 하고 A한테만 하든가 A한테는 안 하고 B한테만 하든가. 그래서 이렇게 동시 선택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연대 책임이라 한다. 그래서 우리 개공은 이거 연대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부진정 연대 책임을 지는데 그럼 개공에는 손해 책임을 짐에 있어서 이거 고의과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고용한 죄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우리 개공은 손해배상 책임이 무과실 책임이에요. 이거 무과실 책임입니다. 자신에게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해요. 무조건적인 책임지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 이제 행정책임이에요. 그럼 이때 거짓말하는 행위를 개공이 한 걸로 간주한 거죠. 그럼 개공이 금지행위한 거예요. 개공이 금지행위하면 등록 취소해야 할 수 있다예요. 등록 취소할 수 있다. 미시사업, 거금보전, 금지행위. 임취예요. 그러니까 등록 취소를 당할 수 있고 임취는 모두가 업무정지 사유이기도 하죠. 그래서 임취 또는 업무정지예요. 그러면요 보조원이 만약에 보수 초과했잖아요. 그럼 개공이 초과한 걸로 봐서 개공이 업무정지 먹어버려요. 보조원은 그럼 행정처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조원은 등록도 자격도 없으니까. 그 다음 이제 형사책임인데 형사책임 우리가 지난주에 양벌규정 공부했죠? 양벌규정. 소공이나 보조원, 임원사원이 징역벌금에 위반하는 행위를 했어요. 그럼 개공은 거기 벌금형으로 처벌한다고 했죠? 그게 바로 양벌규정이었어요. 단 해당 업무에 관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을 땐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지금 양벌규정이 적용돼서 이게 우리 법 50조입니다. 이 규정에 근거하여 소공이 위반한 행위가 1년 이하적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에 해당 행위였죠. 그러면 개공은 얼마 이하 벌금? 1,000만 원 이하 벌금이죠. 이 케이스에서는. 만약에 소공이 업무상 행위로 만약에 손을 입혔는데 이거 행위를 했는데 3년에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위반 행위는 개공은 3,000만 원 이하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개업공사는 소공이나 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로 징역형은 절대 받을 수 없어요. 벌금형만 가능합니다. 이게 되고요. 그럼 여기서 소공이 이 위반 행위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어요. 선고됐습니다. 그럼 개공 역시 똑같이 300만 원이 선고된다는 뜻인가요? 그건 아니죠.
선고형이 같다는 뜻은 아니에요, 지금. 선고형이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건 아니고 법정형만 같을 뿐이죠, 지금. 개공은 덜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금액이 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개공이 양벌 규정에 적용해야 300만 원에서 벌금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결격이다 아니다? 결격이 아니라겠죠. 지난주에 한 내용이 이거였어요. 이게. 그래서 개공은 결국 소공이나 보조원의 업무상의로 민사책임으로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무과실, 부진이 연대 성격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고 행정책임으로서는 직접 등록 취소나 업무진이 먹을 수 있어요. 나아가 형사책임으로 양벌 규정 적용했고 벌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건 결격이 아니라겠죠. 그럼 이 케이스에서 소공이 만약에 저 거짓말한 행위로 300만 원 벌금 받았다. 야는 결격이 아니에요. 소공이 300만 원 벌금 받아버렸어요. 결격이 아니에요. 네? 아, 결격이죠, 결격. 직접 행위자 아닌 소공은 결격이에요. 직접 행위자잖아, 얘는. 300만 원 받았죠? 이법 위반 300만 원이잖아, 이거. 그러니까 얘는 결격이에요. 근데 양벌 규정으로 개공이 300만 원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결격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만약에 이 개공은 만약에 보증을 설정했습니다. 만약이 아니고 보증 설정해야 되죠. 그럼 보증 설정했습니다. 그럼 고용인인자의 업무상의로 인하여 이 보증기관 지급 책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럼 우리인 갑은 보증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도 있겠네요? 있어요. 있습니다. 이 안에 연대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보증기관이 지급을 했다. 그럼 구상. 보증기관은 누구한테 해야 돼요? 개공한테 하는 거예요. 직접 소공한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공한테 구상을 하고 여기 개공이 다시 소공한테 구상관계가 인정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럼 개공은 이제 15일 내에 재가입 보전을 해줘야 돼요. 보증공지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한 금액을 15일 내에 채워 넣어야 된다. 이게 나중에 이제 보증제도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해두시고 참고. 그럼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개공이 4천만 원 갚았다면 소공한테 구상할 수 있죠. 벌금 만약에 받았어요. 300만 원 냈거든요. 소공의 업무상의로 벌금 받았습니다. 구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벌금은 구상할 수 없습니까? 벌금은 구상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랬잖아요. 양벌 규정이 단 해당 업무에 관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건 감독 철저히 안 했기 때문에 자기 과실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벌금은 구상할 수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정도. 자, 그래서 이제 책임에 대한 부분을 다 봤어요. 다 봤고, 그 손가락질 39쪽에 그 표 밑에 손가락질은요, 너무 어려운 내용이니까 나중에 이해하고, 그 판례 있지 않습니까? 판례 1번 판례는 말씀드렸어요. 이 법을 위반해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는 중개보조원 등의 중개 업무에 관하여 기업공사가 양벌 규정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말씀드렸죠? 양벌 규정에 의한 벌금은 결격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양벌 규정으로 인한 등록 취소는 불가하죠. 그 다음에 이제 2번입니다. 동업관계에 있는 자들이 공동으로 처리할 업무를 동업자 중 1인에게 맡겨 그로 하여금 처리토록 한 경우 다른 동업자는 그 업무 집행자의 동업자인 동시에 사용자의 지위에도 있다 할 것이므로 사용자는 고용주를 얘기합니다. 그 업무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그랬어요.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었냐면 이거였어요. 중개사무소인데 A가 자격증을 걸었죠. 근데 사장님은 갑이에요. 뭔 뜻인지 아시죠? 이분이 업무 수행하다가 손해 입힌 거예요. 그러자 A한테 지급 청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손해 입은 의뢰인이. 그러자 이 A가 뭐라고 하면요. 나는 갑의 고용주가 아니다. 사용자 아니다. 사용자 아니고 나는 이 갑과 동업관계에 있을 뿐이다. 라고 주장했어요. 이 점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냐면 너는 동업자인 동시에 고용주, 사용자의 지위에도 있다. 그러니까 이 사장님의 행위로 인하여 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거였죠. 그 얘기였어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우리 그럼 나중에 자격증 걸어줬다. 손해 입었다. 사장님이 업무 수행하다가 손해 입혔다. 그럼 내가 책임진다는 얘기죠, 이거? 그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이거. 그 다음 이제 3번 판례입니다. 중개보조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당사자에게 손해 입힌 경우에 그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기업 공인사만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중개보조원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은 아니다. 앞에 말이 뚝 잘라졌는데 지금
그 앞에 말이 뭐냐면 이거예요. 소속이나 중개보존의 업무상에는 그를 고용한 개공의 행위로 간주한다, 본다 이랬죠. 요 규정은 개공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규정이다. 근데 개공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하여 직접 해기자인 그 보조원 소공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것은 아니란 얘기죠. 그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게 바로 이제 고용인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용인은 주 타겟이 일단은 고용신고, 종료신고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이번에 개정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 할까요? 네, 좀 쉬었다 하기로 하죠.